김태현의 정치쇼 3부 우리 경제 뭐가 문제인지 혼쭐 나는 시간 혼쭐 경제. 저 미래에셋 애널리스트이자 현 광순의 복덕방 이광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어이구 1 비트코인 가격이 9천만 원이에요? 예, 원화로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 가을쯤에 예. 작년 여름인가 3천만 원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얼핏. 그렇죠. 그때 비교해서 한 2배 이상 올랐고요. 최근 1년간 4배 올랐습니다. 1년 전으로 되돌아갈 수만 있다면. 이거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비트코인? 한 4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자산 시장도 사실은 재화하고 똑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오르기 위해서는 2가지 이유가 필요하죠. 하나는 수요가 증가하거나 하나는 공급이 감소해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건 이 2가지가 겹쳐져서요. 첫 번째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ETF가 생기니까 새로운 수요가 생겼어요. 그동안 막 개인들만 사다가 이제 기관까지 들어와서 사고 있고 미국에서는 30억 달러 이상의 기관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두 번째는 공급 감소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공급이 줄어든 건 아니고 이제 4월부터 반감기라는 게 돌아오는데요. 반감기요? 예.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옵니다. 쉽게 말해서 그 채굴 보상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블록당 3.1개 정도 됐다면 이번에는 블록당 6.2개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채굴하는데 비용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생산량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공급이 감소할 우려가 커지면서 가격이 굉장히 급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래량도 늘었어요?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일단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뭐 가격이 오르고 수요가 증가하니까 추가적으로 수요가 계속 붙으면서 거래량도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대표님. 네. 1억을 넘을 수 있어요 지금?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건 공식적인 의견은 아니고요. 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자산 시장에서 이런 추세를 바뀌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이벤트가 벌어져야 되는데 사실 지금은 그럴 가능성이 단기적으로는 그럴 이벤트가 나올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추세대로 계속 간다? 자기 예언이 실현돼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예언이 실현된다고. 그러니까 계속 오를 거라고 샀는데 또 오르고 실제로 4월 이후부터 반감기가 시작되고 그리고 기관 자금도 계속 들어오면 이게 예언이 실현되면서 수요를 또 부추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기에는 뭐 하락을 예상하기 좀 어렵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분명히 지금 9천만 원이에요. 1억 넘을 수도 있다고 예상하셨어요? 네. 제가 방송 끝나고 대표님 손 꼭 붙잡고 저 지금이라도 비트코인 처음 사보려고 그러는데 사도 돼요? 라고 하면 사라고 하시겠어요? 조심하라고 하시겠어요? 저는 뭐 적은 자금으로 한번 해볼 만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적은 자금이요? 네. 그러니까 뭐 무리하게 투자하지 말고 그러면서 이제 안 해보셨으면 한번 해보는 것도 좀 좋겠다. 경험으로도 사실 의미가 있고 그래요? 또 하나는 뭐냐면 주식이라든지 비트코인의 가장 큰 장점은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다는 거예요. 황금성이 높긴 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를 때 추세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대응하고 만약에 예상외로 많이 빠진다 그러면 팔면 되거든요. 언제나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대응하는 차원에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을 해보셔도 좋겠다. 그리고 앵커님도 한번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싫어요. 자 일단 투자는 개인의 책임이고 어디까지나 본인의 신중한 판단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저희가 꼭 말씀드립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투자의 자기 책임 원칙이라는 거. 그럼요. 자본시장법의 대원칙 중에 하나예요. 이제 또 하나 2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쨌든 자산시장의 큰 흐름을 결정하는 건 유동성이고요. 지금 투자자들이 가장 기대하는 건 금리 인하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지금 예를 들어서 물가가 예상 대비해서 빨리 하락하지 않아서 금리 인하가 좀 빨리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정해진 방향이거든요. 금리가 인하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면 일종의 이런 자산시장의 호재가 아직 남아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런 암호화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건 단순히 투자 자산으로에 대한 그런 기능보다도 화폐의 기능을 대신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가장 주목하는 건 이거예요. 저희가 이제 해외 송금하거나 이렇게 송금할 때 사실은 이 암호화폐는 전혀 수수료가 안 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런 기능들이나 예. 시장의 전체적 차원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그렇다고 해서 무리한 투자나 이런 자제하시고 예. 경험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네. 저는 기사의 제목하고 사진만 봤는데 웬 백인 아저씨가 웃고 있는 사진을 비트코인 급등세로 사흘 만에 약 1조 원을 벌었다. 이 사람 누구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자산이 예. 이제 급등하게 되면 예. 기사들이 뭐가 나오면 누가 돈 많이 벌었냐. 예. 제가 봤더니 이분 예. 그 세일러 회장이란 분이 네. 비트코인으로 최근에서 1조 원을 벌었다고 해요. 사흘 만에. 엄청난 거죠.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예. 직접 비트코인을 투자한 것뿐만 아니라 예. 이 회장님이 소유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회사의 지분을 12% 들고 있는데 이 회사의 주가도 올랐어요.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쪽에서 네. 자산이 불어나면서 크게 올랐고 이 분이 이제 의미가 있는 게 네. 가격이 떨어질 때도 네. 비트코인에 신뢰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2년 전에 가격이 급락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통 네. 가격이 오를 때 막 오를 거라다로 보는 보다 네. 떨어질 때 네. 이거 사자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의미가 네.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보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폭망해도 그래도 재벌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폭락을 해도 여유 있게 버틸 수 있는 시간과 자산과 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럼요. 네. 그럼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 근데 일반 사람들은 만약에 비트코인 지난번에 보니까 8천만 원 갔다가 2천만 원 떨어진 거였는데 뭐 세일러 이런 사람들이야 아 그래 떨어지면 물 타자 더 사자 이럴 수 있겠지만 일반 사람들 그게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힘들죠. 그걸 버틴다는 건. 네. 그래서 이렇게 약간 불확실성이 크고 네. 유동성이 큰 자산은 비중 있게 막 자산의 많은 부분을 투자하는 것보다 사실 여러분들이 학습하면서 조금씩 투자하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거 좀 볼게요. 지난주에 우리 잠깐 했었는데 기업 밸류 프로그램. 네. 근데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시작이 됐어요. 네. 그러면 그 주가가 탄력을 받아서 쫙 올라가야 되는데 글쎄 주가는 별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런 반응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일단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실제로 나왔는데 그 전에 네. 뭐 말씀 많이 드렸지만 그 전에 주가가 좀 오른 측면이 있고요. 아, 미리 일부 반영됐다. 선반영? 이런 네. 거고요. 두 번째는 이 기업 밸류의 프로그램이 실제 나와봤더니 좀 실망감이 좀 컸어요. 왜죠? 왜냐하면 직접 나왔는데 여기서 이게 정부의 보도 자료나 정책 자료를 보면 자율이란 말이 17회 등장합니다. 그 얘기는 강제하지 않겠다. 그렇죠. 네. 무슨 얘기냐면 밸류 프로그램의 핵심은 뭐냐면 기업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네. 투자를 확대하거나 아니면 순자산 규모 즉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기업의 밸류업을 하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하려면 사실은 일정 부분의 강제 조항이 좀 필요해요. 또 하나 뭐냐면 쉽게 말해서 당근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정부에서 뭘 해줄게. 그래서 당근과 채찍이 적절하게 포함돼야 되는데 그런 조항이 없이 자율로 맡겨두겠다. 이런 사항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좀 실망감이 컸죠. 그래서 사실은 그때 금융주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주가 오를 거다. 만약에 올랐다. 근데 실제로 많이 빠졌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실망감 때문에 많이 빠졌죠. 그동안 이제 오르다가 네. 그래서 이게 나와 보니까 실제로 많이 빠졌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밸류업 프로그램을 상대적으로 살펴보면 발표된 걸 보면 첫 번째는 상장 기업의 자발적 기업 가치 제고를 추구하겠다. 이러면서 뭐냐면 뭐 세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없이 이런 기업들에서 표창장을 주겠다. 상장 뭐 이런 거. 그렇죠. 네. 두 번째는 네. 우수기업에 대해서 시장 평가를 좋게 하고 평가받게 하고 투자를 유도하겠다. 그래서 ETF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밸류업 지원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전담 부서와 예. 홈페이지를 만들겠다는 건데요. 일종의 자율적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시장의 실망감이 좀 컸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이복현 금감원장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상장 기업 중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거래소 퇴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안을 검토 중이다. 이 발언은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자율로 맡겨져서 시장에서 실망감이 크니까 이제 더 강한
규제를 하겠다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퇴출시키겠다 이런 네. 발언까지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시장이 또 움직여요. 네. 이제 또 강제가 나온 거니까 금융주가 좀 회복하기 시작하고 이제도 올랐어요 금융주가? 조금씩. 이야. 예.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서 요 음. 어떤 기준을 갖고 밸런스를 갖춰가는 게 되게 중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업계에서는 그런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지켜보자. 원래 모든 이런 제도 개선이 효과가 바로바로 나오는 건 아니지 않냐. 뭐 이런 반응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기업의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은 뭐냐면 시간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예. 의사결정이라든가 아니면 투자결정 자체가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좀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고요. 네. 오히려 그렇게 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한국의 주식시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너무 마음이 급해요. 정책 당국이라든가 아니면 예. 투자자들도 예. 너무 급한 마음을 좀 내려놓고 실제로 기업들의 가치가 올라가면 투자 안 하라고 해도 예. 투자합니다. 야 근데 예. 사실 이런 제도 개선보다 원래 기업 밸류업하고 주가 올리려면 기본적으로 기업이 실적이 좋아지고 돈 많이 버는 게 근본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런 차원에서 거시경제 안정성이라든가 예. 여러 가지 차원이 같이 동행해야겠죠. 알겠습니다. 자 부동산 얘기 좀 해볼게요. 야 요거 강남의 어떤 아파트 청약자가 100만 명? 101만 명에 몰렸다? 저도 이거 기사 봤는데. 네. 이게 어디 있는 아파트예요 이거? 강남은 개포동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네. 이번에 무순위 물량이 나왔어요. 무순위 물량이라고 하면 예전에 청약 가점 주고 뭐 1순위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분양했는데 누군가 계약을 했는데 여러 가지 뭐 개인적인 조건이 예, 안 예. 돼서 그게 취소된 경우 예. 이제 다시 분양해야 되잖아요. 아. 그게 2년 만에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때 분양가를 분양하니까 지금 거래가로 보니까 예. 평균 한 뭐 10억 정도 그리고 그래요? 최대 한 20억 정도 시세 차익이 나는 거죠. 그러면 2년 동안 그렇게 많이 올랐다는 얘기네. 그렇죠. 주변에 시가가. 그러면은 2년 전에 미분양 나가죠. 아니 미분양이 아니고 분양 받았는데 누가 받았는데 이번에 포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뭐 취소되거나 취소든 여러 가지. 어쨌든 예. 그러면은 분양가는 2년 전 분양가일 거고. 그렇죠. 근데 2년 동안 이미 분양받은 아파트는 시세는 올랐고 그렇습니다. 차익이 한 20억 정도 된다. 최대가. 이거 완전 로또네. 근데 이게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거든요. 네. 통장만 청약 통장만 있으면 예. 그러니까 다 참여한 거죠. 그거는 우리가 로또 있잖아요. 로또의 당첨 확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몰라요. 800만 대 1이에요. 예. 그래서 한 10억 원 정도 예.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예. 결과론 쪽이지 하지만 100만 대 3인 거예요. 훨씬 나은데 이게. 확률이 높죠. 예. 그러니까 사실 이거 무조건 참여하자. 오. 이런 사실 기류가 있었고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한 겁니다. 오, 뭐 그래요? 참여하는데 시간이거나 많이 걸리지 예. 않아요. 이거 그러기 청약 증거금 이런 것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인터넷에 네. 간단히 되는 거니까. 아, 근데 그래요? 20억이 어. 될 수 있는 거니까. 시세 차익이 20억이다. 네. 근데 보니까 이게 그러면 만약에 당첨이 되면 네. 이거 뭐 거기 실거주 의무라든지 뭐 전매 제한 이런 거 없이 바로 팔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또 난리구나. 예,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실제로 적용되지는 않아서 예. 실거주 뭐 이런 게 없어서 바로 매매가 가능했죠. 이거 뭐 커뮤니티 보니까 무슨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넣어야 된다 뭐 이런 반응도 있었다던데. 로또보다는 확률이 높으니까요. 오, 그래요. 예. 근데 이런 거 할 때도 주의할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실제로 이게 뭐 잔금이라든지 중도금 이런 것들도 내야 되니까 아, 자금 조달 여력이 되느냐 예. 이런 차원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는데 이게 참여하면 예. 또 계약 단계까지 이룰 수 없으니까 예. 그런 점에서 좀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중도금이나 잔금 바로 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원래 청약되면은 예, 중도금 연장 기간별로. 있다 하고 네. 잔금도 좀 그렇죠. 기한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없이. 거어지는 지어지는 기간이 있으니까. 예, 근데 근데 이거는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많이 지났으니까 바로 내야 되는 거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자산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고 이거 청약하는 건가요? 일단 대고 보자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누군가 예. 꿔주겠지 뭐 이런 생각도 그럼 있겠죠. 이게 그럼 근데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거 일단 당첨되면 그 주택담보대출 받아가지고 중도금이나 잔금 치르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주택담보대출은 소유권이 나한테 돌아왔을 때 예. 그래서 그걸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이거는 그게 안 근데 되는 이건 거예요? 아니니까요.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구나. 실소유자가 제가 아닌 거죠. 예, 계약권만 갖고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이제 쉽지 않은 거고요. 예. 저희가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게 이렇게 막 일시적으로 되다 보니까 뭐 전문가들이나 일부 언론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청약시장 살아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청약에 관심 있다. 근데 사실 본질은
뭐 이게 새 아파트에 대한 관심보다도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세 차익에 대한 관심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분양되는 아파트들, 최근에 분양되는 아파트들이 미분양이 증가하고 심지어 서울 아파트도 사실은 분양이나 계약이 잘 안 이루어지는 이유가 분양가가 높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청약시장이 살아난다. 주택시장이 좋아진다. 이렇게 연결되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지방의 어떤 또는 서울의 대단지 아파트에서 청약이 열풍이 불면은 청약시장 살아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요거는 그런 건 아니라. 요거는 시세 차익의 목적이어서 일종의 그런 분들이 관심을 가진 거지. 막새 아파트가 필요해. 아파트가 오를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청약 창구한 건 아니라는 거죠. 아니 분양가는 요새 근데 왜 이렇게 높은 거예요?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건설 비용이 계속 상승하기 때문이요. 원가 상승.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는 이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땅값이 비싸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분양가에서 사실은 토지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동안 사실은 토지를 비싸게 샀거나 토지비가 오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원가가 올랐고 그래서 분양가가 오르는 거죠. 근데 그걸 감당해 날 만한 신규 수요가 부족하니까 계약이 잘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런 이유라면 분양가가 떨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얘긴데요? 아니죠. 건축 원자재비는 계속 오를 거 아니에요? 땅값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시장이 계속 위축되면 땅값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쉽게 말해서 분양가도 떨어질 수 있는 그럼 거고. 내릴까요? 건설사가 한 번 올린 분양가를? 분양이 안 되면 내려야죠. 미분양이 증가하면 안 팔리는데 어떻게 계속 올립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2010년부터 12년까지 미분양이 폭증할 때 분양가가 거의 30% 정도 하락합니다. 예전에 저 리만 사태 이후에 미분양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은 굉장히 틀린 말이에요. 제가 볼 때 다른 말도 아니고 틀린 말인데요. 원가가 계속 올라가서 집값이 오를 거다. 이 얘기는 틀린 말입니다. 그래요? 원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토지 가격이 떨어지면 분양가는 무조건 떨어진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부동산 PF가 문제가 생긴잖아요. 부동산 PF라는 왜 문제가 생겼냐면 그 가격에 분양이 안 되니까 사업을 진행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이 분양이 안 되면 결국엔 땅값이 토지비가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분양가 자체가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요것 좀 보죠. 마지막 주제입니다. 메타의 CEO 마크 저커버그가 방한했다. AI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갔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이거 어떤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크 저커버그가 한국을 방한해서 이제 주요 반도체 기업들, 그다음에 가전 회사 LG를 포함해서 가전 회사들 그리고 이제 정부 당국자들을 만나고 갔는데요. 저희가 관심을 갖는 이유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워낙 한국의 경제에서 반도체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이 마크 저커버가 이제 관심 있는 게 AI잖아요. AI를 하려면 결국엔 반도체가 필요하는데 한국 기업들하고 뭔가 같이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이런 부분에서 한국 기업들이 어떤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느냐라는 차원이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지금 AI 반도체에서 뭐 엔비디아라든가 아니면 대만의 TSMC라든가 이런 데도 과점적인 체제를 갖고 있거든요. 삼성은 좀 소외된 것 같고. 그렇죠. 이제 기술이나 여러 가지 경험 차원에서는 뒤떨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그런 교두보를 마련하면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의미 있는 방문이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마크 저커버그가 이 옷을 잘 안 갈아입는 걸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옷을 갈아입는데 자기의 신경을 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뭐 회색 같은 비슷한 그런 가방인데 항상 비슷한 거예요. 이번에 한국에 왔을 때 전 특이한 점을 봤는데요. 양복도 있고요. 옷을 갈아입더라고요. 그래요? 그건 뭐냐면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신경을 쓰니까 사실 옷도 갈아입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의외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AI 반도체 선두주자인 엔비디아 주가는 시가총액 2조 달러 넘은 거잖아요. 네. 그거에 비해서 우리 한국의 입지는 어때요? 한국 AI 반도체 시장에서? 아직까지 미미하죠. 그런 차원에서 이런 AI 반도체에서 일단 뭐랄까 후발 주자긴 한데 저희가 이제 과거에도 뭐 D램이라든가 이게 세계 최고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사실 일본 기업들 대비해서 후발 주자였는데 저희가 일종의 따라잡고 지금은 1등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한국 기업들 충분히 할 수 있다. 대신 중요한 건 투자겠죠. 투자. 얼마나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고 지금은 돈은 안 되더라도 뭐 국가라든지 정부 그리고 기업 차원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느냐가 핵심인데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투자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삼성과 하이닉스
기업 차원을 넘어서 국가 차원에서도 대폭적인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규제 철폐 문제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언론 보도 계속 나오는 게 일본 구마모토에 네. 그 TSMC 공장에 들어오는데 네. 5년 걸릴 거를 2년인가요? 만에 뚝딱뚝딱서 공장을 금방 다졌다. 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다. 근데 네. 우리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삽도 못 쓰고 있다. 뭐 이런 보도를 계속 나오거든요. 사실 그건 규제보다도 네. 지금 삼성의 투자의 어떤 방향성이 네. 공격적인 투자보다도 조금 뭐랄까 보수적인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 네, 그건 그래요? 뭐냐면 네. 반도체 시장이 썩 좁지 않고 계속 지금 공급을 줄여나가는 상황에서 투자를 증가시키는 부담스러운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그런 투자고 네. 일종의 이런 신사업 투자에 대해서는 좀 의미 있는 투자 확대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 이재용 회장도 예전에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이 반도체 공격적인 투자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던 것처럼 그렇죠. 그때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때 당시에 뭐 디램 새로운 투자하겠다, 공장 짓겠다 할 때 사람들이 다 웃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네. 되겠냐. 일본이 이렇게 잡고 있는데 네. 그걸 이제 혁신을 만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든 것처럼 지금의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런 어떤 애니멀 스피릿이라고 하거든요. 아하. 동물적 감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돈이 안 되더라도 당장 돈이 안 되더라도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런 방향성이 더 필요하지 않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홍철 경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순의 복덕방 이광수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